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사인의 처우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사인의 처우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최광의 훈방, 기소유예, 집행유예, 그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에서 하는 또는 치료조건부, 집행, 선고유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치료적 사법 또는 원상회복적 사법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확대되어 오고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교정과 관련 지어서 그 최광의보다는 광의의 개념 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인의 처우 이걸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석방과 보호관찰, 그리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물론 이게 광의에 또 가석방이 포함되죠. 갱생보호제도는 보호관찰과 다른 성격을 틀림없이 갖고 있지만은 보호관찰법상에 같이 관리가 되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격의 어떤 지역사회 교정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가석방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다 살지 않았는데 석방시켜주는 거예요. 가짜 석방이에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가석방 이야기할 때 상권 분립에 있어서의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의 간섭 같은 것 문제죠. 월권이죠. 사법부에서 판결로서 법원이 5년을 선고했는데 행정부에서 소위 법무부에서 80% 정도를 살았는데 4년 만에 그냥 내보냈다? 이건 상권 분립이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늘 가석방을 이야기할 때는 행정처분설이 통설이란 말을 잘 써요. 근데 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행정처분설 그러면 가석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행정제도설로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왜 행정처분설을 통설이라고 하냐면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에서 바꿨기 때문에 처분으로. 그래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다. 시설 내 처우에서 사인의 처우로의 처분으로서의 전환한 거지 형기를 마음대로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침해한 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줘야 돼요. 가석방은 다 알다시피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형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고, 조건부로 석방한다는 것은 너 가석방 가짜로 나갔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잘 살아야 돼. 만약에 잘못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은 예산값 갚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다 살지 않은 가석방 혜택 기간을 다시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본형은 1형이고 2형 가석방 취소된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해서 다시 징역형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기 전에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때는 형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제도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가석방에 갖는 기능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소극적인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렇다면 소극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수용 밀도도 낮추고 이제 가석방이 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기능은 뭘까요? 자력 개선을 유도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갈 수 있다. 스스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 그런데 이제 소극적인 기능으로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제일 좋은 건 사실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너 잘하지 않으면 가석방 못 나가. 너 말 잘 들으면 가석방을 나갈 수 있어. 이런 부분에 사실 질서 유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적 기능과 소극적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적극적 기능은 수용자 스스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요인으로 하는 거죠. 예전에는 또 처음에도 이제 군대 자유형이 태동하면서 누진제도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최상위급에서 연계시켰던 그런 또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형기 종료 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유에 재적응하는 기간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의 복귀를 사회 복귀가 더 용이하겠죠. 그런 점은 틀림없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밖에 나가서 생활할 걸 준비하는. 그 결과로서도 오히려 재범을 막을 수 있다. 저도 이 가석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기 출소한 사람과 가석방 당한 사람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석방을 나갈 때마다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담당 과장일 때는 모든 수용자에게 한 명 한 명 다 당부도 하고 애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를 했었어요. 밖에 나가면 가족들 와 있을 텐데 꼭 손을 좀 잡아주고, 나 때문에 얼마나 애썼는지, 저 때문에 얼마나 속 끓이셨는지. 그런데 제가 모범수가 되어서 이렇게 형기 다 살지 않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효도할게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 잘 보살필게요. 앞으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그런 모습 보여드릴게요. 꼭 해라. 그거. 손을 가만히 잡고. 자, 그런데 만기로 출산 사람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가석방에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단 며칠이라도 좋으니 가석방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나 가족에게 내가 얼마나 안에서 변화되었는지 이런 이야기할 어떤 거리, 근거, 또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근데 소극적 기능은 수용 자세를 바르게 유도하고 교정시설에서 질서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겠죠, 당연히. 너 말 잘 들으면 빨리 나갈 수 있고, 말 잘못하면 너 못 나가는데. 당연히 못 나가요, 또. 행정벌로서의 징벌을 받으면 1년 동안은 가석방이 또 제한된다라 알지. 그걸로 인해서, 등급별 어떤 처우에 있어서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면 가석방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비용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비용 이야기는 해야 돼요. 코스트 베니피트 애널리시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정책이든지. 근데 교황을 개선돼서 재범 위험성이 없는 수용자를 석방시키면은 뭐가 덜 들어요? 교정 경비가 절감되겠죠. 그리고 수용 인원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소위 지금 그래요. 오늘 뭔가 누구한테 좀 자문을 해준 적도 있고 질문에 좀 대답을 해줬는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가석방을 좀 완화 조치해서 많이 내보낸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만큼 완화하고 어떻게 이번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발표한 게 코로나 이 시국이 어려울 때 민생사범들 또는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석방을 좀 폭넓게 내보내겠다. 그럼 이게 뭔가요? 과밀 수용도 막을 수 있고 그런 조치가 되겠죠. 이걸 소위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후문 정책. 후문 정책으로 수용 인원 조절 기능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교도소에서도 수용 밀도가 높아서 코로나 대처하는데도 어려울 텐데 도움도 되겠죠. 그리고 가석방에 의해서 선고 형량의 불균형을 간접적으로 시정해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정기형만 원칙적으로 다 하거든요. 소년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소년수에 대해서만 부정기형을 줘요. 부정기형은 단기 1년에 장기 1년 6월 이런 식이에요. 그런 부정기형을 줘서 뭔가 그 자력 개선도 돕기도 하고 경직성을
형의 양형의 경직성을 좀 완화시키는 기능도 하겠죠. 가석방은 그런 거 간접적으로 그런 역할도 합니다. 가석방에 대해서는 늘 예전에 뭐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객관식 시험에도 잘 나죠. 이런 부분들이. 학설에 대해서 통설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통설이 무엇인가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통설은 지금도 행정처분설 이러는데 사실은 행정제도설로 보는 게 더 다수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통설은 행정처분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그런 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은사설, 성격은 여러 가지를 가져요. 학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석방에 갖는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은사설, 은전설 이런 말 하죠. 은사다. 뭔가 은혜로서 내보내준다, 사면해준다. 은혜로서 베푼다, 은사를 한다. 은사설은 수용자에게 국가가 은혜로서 내보내주는 거, 포상이라는 견해다. 은사설, 그런 성격도 틀림없이 갖는 거죠. 잘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가져요. 통설은 아니고. 근데 행정처분설은 행정처분이다, 이것은. 가석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방위설. 가석방에다가 오히려 보호관찰을 붙여서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내보내기 때문에 다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것보다는 더 사회를 방해할 수 있다. 안전하게. 잘 운영된다면 이렇게 운영돼야 되겠죠.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붙여서 사회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다시 재범을 하지 않는. 이제 행정제도설이다. 행정의 하나의 방법, 수단, 방법, 행정 하나의 큰 제도,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래야 좀 더 가석방이 폭넓게 운영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정제도설이 다수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리설은 통설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요즘은 약간의 그런 성격마저도 뭐 띠놈과 같은 경향을 느껴요. 어떤 거냐면 이제는 가석방을 검토할 시기가 되면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해주고 가족에게도 알려주고 그리고 잘하고 있으면 가석방을 뭐 신청해서 하는 건 아닌데 본인이 수용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같은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통설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원이 됐을까요? 가석방은 처음에 누진처우제도 설명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한데 이렇게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던 시절에 영국 본토의 사람도 영국에서 데려간 범죄자들, 호주의 범죄자들도 전부 노포크 섬에 가뒀는데 질서가 문란해서 누진제도, 계급제를 두어서 최상위 계급에는 처음에는 조건부 사면을 그리고 이제 가출소 이렇게 성격을 띄웠다가 그게 이제 오늘날의 가석방으로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나라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교정이라는 말로 할 수 있는 건 예전에는 그냥 감옥, 옥 이건 뭐 구치소의 기능이라 그랬죠. 사실은 그렇지만 가둬뒀다는 상태에서 내보낸다 이런 성격이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도 뭐 대사나 특사 뭐 이런 개념으로 뭐 내보내주는 이런 게 사면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가석방은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건 좀 편하게 들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우리는 특히 어떤 게 있나요? 휼형, 눈물이 있다, 법에도 이런 뜻이에요.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 따뜻하게 보살피는 형, 이런 걸 휼형이라 그러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다산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면 형정편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한 2,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휼형이란 말이 나와요. 휼형편. 거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집 떠나면 고생이고 집 떠나 병들면 더 힘든데 하물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야 나라가 당연히 보살피해야 된다, 따뜻하게.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걸 훈령제도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기후나 가석방과 유사하게 했던 것은 어떤 제도일까요? 라고 옛날에 시험에 나오면 이제 보방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 일시적으로 내보냈거나 또 후손을 얻기 위해서 내보낸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는 뭐 거의 법원이 있었는데 적용되지 않았고요. 미군정 시대를 잠깐 거치면서는 미국에 50개 주가 있다면 한 25개 주는 가석방이 있고요. 25개 주는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선시제도라고 하는 선행보상제도죠. 굿타임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미군정 시대 그 법적으로 그것을 우수자 석방령 같은 걸 제정했는데 실제로 운영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우리가 정부가 수립되어서 1953년 형법 제정하면서 가석방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해 소년수에게 보호관찰이 시행되다가 1995년에는 보호관찰법 전면 개정, 행정법 형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실시하게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겠다. 가석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 이 정도 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재미있을 부분들이 가석방에도 참 많은데 오늘은 뭐 개괄적으로 설명할게요.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보호관찰이죠. 말 그대로 보호와 관찰이죠. 보호와 관찰인데 여기는 이제 보호적 성격과 보안 처분적 성격을 두 가지를 다 갖는데요. 형을 유예하면서 또는 만기 이전에 임시 석병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준수에 대해서 지도감독에서 사유로 내보내는 이러한 어떤 보호관찰, 보호관찰부 가석방.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보호관찰은 또 이제 보호관찰론 수업을 좀 하게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호관찰은 앞문에서 아예 안 들어가는 잘 선도해서 제가 데리고 잘 보호하고 지도해서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거죠. 치료조건부 선고유예 같은 이런 식의 앞문 정책으로 하는 보호관찰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통해서 사회에서 보호하고 감시해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의 자력 개선을 돕는 이런 후문 정책적인 앞에 것을 프로베이션 뒤에를 퍼로울 그래요. 그걸 합친 용어를 우리가 일본에서 그걸 만든 용어인데 그냥 보호관찰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보호와 관찰, 원호와 감시 한데 근데 이제 사인의 처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성격을 갖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죠. 보호와 관찰이 다르고 그 시점도 다르고 사실은 태동한 것도 영국과 미국에서는 프로베이션적이고 유럽 쪽에서는 퍼로울 쪽에서 많이 시작했던 이런 역사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분류심사를 하기 위해서 과학적 분류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판결전 조사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판결 전에
보호관찰, 요즘은 우리나라에 사고 있는 것은 소년수에 대해서 분류심사원, 감별소, 분류심사원에 이에 대한 자료를 분류심사에서 보내달라. 이게 판결전 조사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판사가 몇 호 처분을 내릴 것인지, 1호 처분을 내려서 부모자의 보호에 하여 둘 것인지, 또 뒤에 가서는 또 이제 안 되겠다는 시설에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판결전 조사 같은 걸 보호관찰과 관련지어서 중요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죠. 큰 틀에서 보호관찰로 보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은 공공노역을 시키는 거죠. 굉장히 지금 많이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보호관찰 시작될 때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소년수들에게 시켰고요. 공공노역을 통해서 구금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공공노역이에요. 그러니까 무보수 노동이죠. 무보수 근로를 하게 하는 거. 이건 이제 구금 회피 수단이 되고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죠. 보상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당연히 이제 구금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요즘은 어디까지 이제 우리나라도 좀 확대해서 하냐면 벌금을 내고자 하지만은 형편이 어려워서 낼 수 없다. 그러면 공공근로의 성격으로 사회봉사를 시켜서 대체의 기능을, 소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이버전 시킨다. 환형 조청한다. 사실은 환형이란 말이 제일 먼저 쓰인 그 의미는 형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못 낸다. 그러면 예전에 전부 어떻게 했어요? 노역형으로 전환시켜서 교도소에 넣었어요. 근데 그 뒤로 벌금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하는 방식도 취했고요. 지금은 공공근로로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회봉사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과에 꼭 구분해서 설명한다면은 뭔가 보호관찰은 지도 원조를 보호와 관찰을 받는데 사회봉사는 조금 더 사회봉사한다는 능동적 성격도 있고요. 법원이 이제 명령한 제한된 어떤 목표 추구다. 광범위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주로 일부 사회에서 다 실시하고 보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준다. 수강명령은 요즘도 많이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거예요. 어디에 쓰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러겠죠. 성구매자들 일시적으로 했을 때 특별하게 성폭력 사범들은 아닌데 이럴 경우에 최초에 썼던 적도 있고요. 성치료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해라. 그리고 제일 폭넓게 쓰고 있는 게 지금 교통사범들. 그래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서 수강명령은 교육훈련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근데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 노동이 수단인데, 그죠? 수강명령은 무엇이 수단인가요? 교육훈련이 수단이다. 이 정도로 해도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도입되어서 폭넓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람들, 또 뭐 어린아이들도 약물 남용한 애들 있잖아요. 얘를 좀 교육 훈련시켜서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하는 애들, 알코올 중독, 교통 법규를 경미하게 위반한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수강명령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갱생보호제도가 보호관찰에서 보호관찰과 비슷한
보호관찰법상에 같이 있는 제도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다루는 기구가 달라요. 보호관찰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에 있고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갱생보호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움직이죠. 그리고 보호관찰은 강제성인 보호와 관찰을 국가가 하는 거예요. 사회봉사명령도 그렇고 수강명령도 그렇고 보호관찰부 가습방도 그렇고 같은 보호관찰법 상에 있지만은 갱생보호는 출소자가 벌써 대상자가 출소자예요. 출소를 했는데 어디 일정한 거처가 없어요. 갈 곳이 없다. 뭔가 또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고 재범을 안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을 본인의 신청이나 또는 사전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출소 전에 갱생보호공단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가서 우리한테 와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겠니라고 동의를 구하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강제성인데 이쪽은 자율적인 부분이 더 크고 여기는 보호관찰은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서 적용하는데 갱생보호는 출소 후에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교정 이건 이제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그랬죠. 지역사회에 기반한 처우들을 확대해가는 사회적 처우가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정들 중간 처우의 집이랄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면 형태적으로는 전환시켜서 징역형 받을 걸 사회 내 처우로 전환시킨다. 노역에서 벌금을 못 내서 노역으로 갈 걸 사회봉사명령으로 전환시켰다. 징역형을 받은 걸 벌금으로 전환했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전환의 형태들 다이버전 시킨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재통합시키는 요즘에 재통합 모형.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고 이 사람이 나오면 다시 우리 사회에서 살 거고 이 사람이 지은 죄도 행한 범죄도 사회와의 관련성이 있고 또 사회도 책임이 있고 라고 한다면은 사회도 바뀌어야 되고 사회 자원을 투입해서 우리 사회 재통합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형태의 것들이 지역사회의 교정이다.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중간 처벌도 좀 확대할 수 있고요. 중간 처벌은 출소 전에 이제 사인의 처우로 좀 빨리 내보내는 가석방도 있지만은 중간 처우의 집 같은 거. 요건 좀 애매해요. 어느 학자들도 뭐 이게 사인의 처우다 그러는데 그건 사인의 처우라고 할 수 없고 단지 그런 사인의 처우의 성격을 갖는 사회적 처우 애매한가요? 경기대학교 이백철 교수님은 그냥 사회화 처우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던가요? 그래요.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 여기 이제 사인의 처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분류심사의 과학화에 대해서 좀 1시간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